오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동업 관계를 이제 동업을 형성해서 하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증을 서줬고요. 그러니까 공증 이제 해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큰 손해를 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수행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의뢰인이 그 동호회 활동을 좀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하고 이제 동업 관계를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뢰인은 뭐 돈은 좀 없고, 근데 이제 노무는 이제 출자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신은 이제 동업 관계에서 노무를 출자하고 이제 상대방은 재산을 출자를 한 거죠. 동업이라는 게 이제 뭐 동업 한 사람들끼리 각자가 돈을 출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노무를 출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노무를 출자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 결정하기 나름인데 뭐 이제 사업을 이제 개시하게 되면 원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자본금도 필요하고 여러 비용이 필요한데 이제 뭐 3명이면은 3분의 1씩 출자를 하면 되지만 나는 좀 돈은 없다. 대신에 어떤 내 경험이나 이제 노동력을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동업 관계를 형성했는데 하필 이제 그게 코로나 발생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좀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결국 이제 동업 관계가 파탄이 난 거죠.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이제 다른 동업자가 이제 의뢰인 집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의뢰인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집이 강제경매를 당했다라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셨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어요.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 동업을 할 때 이제 상대방 이제 동업자가 좀 초기 이제 자신이 이제 넣은 출자금에 대해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하나 작성해 달라고 했고 이제 좀 그냥 하나만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문외한인 의뢰인이 뭐 당시까지는 친한 관계였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그 출자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줬던 거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랬죠. 이제 그랬다가 동업이 깨지고 이제 상대방이 의뢰인한테 초기 출자금을 반환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반환을 안 하니까 그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사실 그 공정증서를 별 의미 없이 작성을 해줬던 거죠. 근데 이렇게 경매가 들어올 거는 이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 주장은 이거였어요. 처음 동업 시에 의뢰인은 노무를 출자했고 상대방은 금전을 출자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각자가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업이 깨지고 사업체가 청산이 되더라도 어떤 그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출자 가액이라든지 각자의 지분에 비례해서 뭐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게 맞지 어떤 이렇게 일방적으로 초기 출자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민법상 조합의 어떤 그 법리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이제 경매를 막아달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경매를 막는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기를 했죠. 근데 이제 법원의 심리를 거쳐서 법원은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 그거를 이유로 그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초기 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결국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업체가 좀 어떤 뭘 좀 운송하는 좀 그런 거였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좀 허가증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허가증을 처음에 이제 같이 살 때 그게 한 몇천만 원쯤 되는 거라 이제 그걸 이제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상대방이 혼자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 허가증을 갖다 팔아버리고 이제 본인이 몇천만 원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 임의로 그 허가증을 매도해가지고 좀 일부 금액을 회수한 거는 확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해라. 그 돈을 지급해야 경매를 이제 불허한다. 이제 그런 판결이 선고된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공증이라는 게 소송에서 좀 아주 강력한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법원도 공증에 반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어렵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 동업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오신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사업의 관계가 깨졌을 때 약속어음 공정증서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강제 경매가 들어간 상황이었고 네네. 지금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하신 분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주신 분이었는데 네.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당하는 입장이셨어요. 예. 근데 결국 법원의 판결은 결국은 이제 의뢰인 분에게는 안타깝지만 예. 결국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신 그렇죠. 거죠. 초기 자금을 맞습니다. 인정해 줘야 된다. 결국 공증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되는 거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라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부터 시작을 좀 해보죠. 예. 그러니까 공증, 그러니까 그 한자로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이제 공증은 일단 공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공증인이 뭐 어떤 법률 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는 거 또는 사서 증서, 그러니까 결국 사문서를 말하거든요. 그 사서 증서에 대해서는 어떤 인증의 방법으로 어떤 해당 법률 관계나 사실이 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 이제 그걸 포괄적으로 공증이라고 하고요. 네. 그 공증을 통해서 이제 당사자는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력을 확보해 가지고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공증인이라는 건 누가 되느냐? 그 공증에 관한 직무 수행에 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서 임명을 받거나 공증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공증인이 가능하고요. 통산에서 이제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이 이제 공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누가 공증인이었던 거예요? 예? 이 안에서 요 사건 안에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공증인과 법무법인 네, 그 인증을 받은 이제 그 공증 사무실에서 이제 공증인이 인증을 해줬던 거죠. 요 안에서도 예. 공증인이 따로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가끔씩 법무사 사무실에서 뭐 공증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을 받는데요. 법무사님 쪽은 이제 공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저희 여기까지만 1부는 나눠보고요.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증명한다라는 의미이고 이 공증이라는 걸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법적으로 다퉈봐야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오늘 나눠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자, 일단 공증인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법무사는 공증을 할 수 없다. 예. 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공증이 뭐냐라는 얘기에서 잠깐 끊겼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 이제 법무법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법무법인 말고 공증인과 법무법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공증인이 있고 그 공증인이 작성해 주는 문서가 공증문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일반 법무법인은 안 되고. 예. 공증인가를 그렇군요.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거래 같은 거 하면서 차용증 이런 거 써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받았어요. 예. 공증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공증 이제 거의 차용증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고요. 이 차용 때문에 공증을 많이 하는데 무조건 100%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차용증 작성하고 최소한 인감증명서 정도까지 받았다면 일단은 괜찮다고는 보이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채권자 입장이라면 가급적이면 좀 비용 약간 쓰시더라도 공증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사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이라도 나중에 좀 소송에 가면 그 내용이 사실하고 다르다, 조작됐다, 뭐 착오로 작성됐다, 뭐 강압적으로 작성됐다, 뭐 등등 여러 이유를 들면서 차용증을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공증을 해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건 경험하다 보면 차용증에 뭐 공증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인감 증명서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차용증 뒤에 뭐 주민등록증 사본 이제 그것도 첨부가 안 돼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계속 이제 논란이 발생하고 시간도 들어가고 뭐 비용도 들어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증받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인감 증명서 본인 발급용 있거든요. 그거라도 첨부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거나 제일 좋은 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받아 놓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본인이 발급받았다라는 증명이 되는 본인 발급용으로 받아 놓으시는 게 좋다. 자,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3998님이
작성된 차용증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개인 회생 신청을 했어요.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다 보면 또 그거 많이 나오는데요. 음. 그러니까 공증은 어쨌거나 이게 그 서로 간의 차용 관계, 금전 대차 관계가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해주는 거지. 그 자체로 뭐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강제 인락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그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회생, 파산 이게 좀 특별법상으로 이제 그런 절차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회생이나 파산 뭐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닌데요. 그 회생이나 파산 들어가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추심하는 것을 막는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채권 그 회생이나 파산 들어가면은 좀 그게 다 정지가 돼요. 채권자들이 추심하는 게.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회생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아마 당장에 받기는 어려운 걸로 이제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나중에 조금 상황이 기다리셔야 괜찮아질 되죠.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회생 계획이, 그러니까 회생 계획안을 만들고 법원에서 그게 인가가 됐다. 그럼 이제 강제로 뭐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일정 부분을 줄이고 그러니까 일정 금액 그냥 없는 걸로 만들고 나머지 일정 금액에 대해서 뭐 몇 년 분할 상환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좀 쉽게 아마 공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회생 그 이제 담당하는 재판부 거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돈을 빌려주신 분 입장에서는. 회생 파산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써주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주의는 해야겠지만 예. 계속 지켜보는 게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러면 공증이라는 거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크게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공증은 그 해당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성립이라는 건 진정하게 성립됐다라는 걸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성립됐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 그러니까 나 본인의 의사로 그 문서가 작성이 됐다. 이제 그거를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사로 됐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재판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어떤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다툼이 말이 일어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작됐다. 조작은 아니더라도 내 의사에 반해서 강압적으로 작성됐다. 뭐 착오로 작성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진정 성립을 공증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놓으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효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른 그 하나의 그 중요한 효과가 그 집행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력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집행 권한이 돼가지고 그 증서에 의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디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 갔어요. 근데 이제 안 갚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서 돈 갚아라 하는데 이제 계속 안 갚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사정이 있겠죠.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안 갚는다고 제가 주디님 집에 가서 막 TV나 냉장고 물건을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집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판결이라는 게 그러니까 판결 같은 거를 집행 권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공정증서가 있으면은 그 법률에 의해서 집행 권한으로 바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판결 없이 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 의뢰인 사건에서 말씀드리는 약소금 공정증서 같은 거,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뭐 토지나 건물, 동산 같은 거를 인도하겠다는 어떤 인도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이제 그거 외에도 뭐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라든지 대체물, 뭐 유가증권 같은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용증인데 그 차용증에 내가 이걸 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 집행을 승낙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있으면 바로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써져 있는 공정증서를 의뢰인분은 친하니까 별 뜻 없이 써주신 거네요. 뭐 의뢰인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건 별 뜻 없이 써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렇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증이 효력을 갖는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질문도 가끔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뭐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뭐 공증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지나면 그 공증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청구 원인이 있어서는 소멸시효가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자체가 이제 이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제 약소금 공정증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약소금에 의한 어떤 청구는 3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소금 이제 공정증서를 가지고도 청구를 하려면 3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3년이 지나면 그 어음금 청구는 어려워요.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뭐 유효기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방금 말씀드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방법이 없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약소금이라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뭔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쓰는 거고요. 만약에 돈을 빌린 것 때문에 약소금을 썼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약소금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에 그 대여금 채권, 그 차용금 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요 법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차용금 채권, 대여금 채권에 의해서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뭐 10년이라든가 아니면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약소금과는 별개로 대여금 청구 소송, 차용금 청구 소송을 하는 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받는 건 가능하지만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약소금에 대한 부분은 3년이다.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증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공정증서라는 거, 요거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하는 것도 진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뢰인 본인 주장에 의하면은 이제 친해가지고 동업을 시작할 때 형식적으로 공증을 하나 해달라고 하기에 뭐 별다른 생각 없이 해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거나 한번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결국 그냥 가볍게 쓰기에는 조금 무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 그런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네. 이제 1심 판결 선고받고 그 의뢰인이 좀 저 말고도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이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상담 받았지만 판결을 뒤집기 어렵겠다 다른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오셔가지고 결국엔 대출 받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이제 경매를 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공증을 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오늘의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덕 시간 같네요. 예. 윤리인가요? 이제 그런 시간 같네요. 오늘의 교훈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OX 퀴즈 정답도 발표할 겸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 뭐 답 먼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일단 답은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라는 거는 공증이 필요하다. 예. 일단 그 유언장 공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공증이라는 게 결국 이 상속 분쟁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 보시면 그 유언 방식을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예, 5가지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정한 요건하고 방식에 좀 어긋나게 되면 설령 그 유언자의 뜻에 합치하더라도 좀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5개는 그냥 잠깐 소개드리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직접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유언을 할 테니 녹음해라. 그런 방식이 혹은 있고요. 촬영. 예. 똑같은 거겠죠? 근데 촬영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유언이라고만, 그러니까 녹음이라고만 나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계속 공증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뭐 다른 걸로는 또 이제 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게 있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비밀증서는 말 그대로 뭐 비밀증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구수증서는 이제 막 임종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제 앞으로 유언을 할 테니 내가 말하는 걸 받아 적어라. 이제 그게 이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이것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유효하고 뒤탈이 없으려면 무조건 공증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유언 공증이라는 게 이제 공증 사무실 가면 공증인의 주관 하에 유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이 혹시나 나중에 뭐 어떤 쟁송에서 무효가 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유언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20년 정도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보관 측면에서도 매우 편리해요. 이제 그런 걸 다 짜드신다면 유언을 하실 일이 있으면 무조건 공증사무실에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변호사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물어봐도 절대 얘기 안 해주시고 이 유언과 관련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하고 항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유언장 공증과 관련된 사례 같은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예, 뭐 일단 그러니까 제가 공증 사무실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증한 일은 아니고요. 근데 상담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 후배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다는데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재산을 전부 그쪽으로 줄까 걱정된다.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생전에 증여를 받아 놓으시라. 그게 아니면 차선책으로 유언을 받든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럼 이제 유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시길래 그냥 유언 공증 사무실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바로 지난주에 또 그 수원시 송죽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한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셨구나. 예, 거기에 하는데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노트에 자필로 유언 내용을 써가지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까?라고 하시길래 뭐 그분한테도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기왕 유언하시기로 한 거고 혹시 또 모르니까 나중을 생각하신다면 비용 얼마 안 하니까 공증 사무실 가셔가지고 유언 공증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님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공증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씀하시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일단은 뭐 가까운데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듣고 나서 공증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라든가 아니면 공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공증제도를 잘 모르십니다. 상담해 보면, 그러니까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공증제도 잘 활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이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이다라고 하면. 그 차용증만 가지고는 좀 문서가 있더라도 소송에서 나중에 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공증 받아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내가 써야 될 입장이다라고 하면 공증은 그냥 친하다고 믿는다고 함부로 써주는 건 아닙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군가 공증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주더라도 혹시 그 내용에 좀 잘못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혹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주시면 안 되고, 예, 나중에 가가지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봐야 별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OBS 법전 시간 이진용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이야기 기대해 볼게요. 찐드래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